어머, 이게 무슨 쉰내야? 노인네 칠순 잔치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왔니? 화려한 칠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밤새 끓인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이딴 거 갖다 치우고 가서 설거지나 해. 밥값은 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쓰레기통에 처박힌 음식이 시어머니의 가짜 명인 행세를 끝장낼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최고 미식권위자가 식모 취급받던 며느리에게 90도 인사를 올리는데 과연 칠순 잔치판은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뚜껑이 열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한약재 향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1초도 지나지 않아 역한 쓰레기통 냄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코야, 이게 무슨 시궁창 썩는 냄새니? 너 오늘 시어미 칠순 잔치에 재 뿌리러 왔어? 어쩜 이렇게 눈치라곤 약에 쓰려도 없니? 화려한 개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오영숙이 코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벌써 며느리의 찬압을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 기름기를 걷어내고 8시간 넘게 약불로 고아낸 약선 갈비찜이었습니다. 연주는 손마디가 뻣뻣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약불만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20년 묵은 비법으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였거든요. 어머니, 이거 제가 이틀 동안. 시끄럽다. 그 입 좀 다물어.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재수없게 어디서 구정물 같은 걸 들이밀어? 당장 안 치워? 시어머니는 연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귀한 찬압을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찬압이 뒤집히며 끈적하고 검붉은 갈비찜 덩어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으로 튀어오른 뜨거운 국물이 연주의 하얀 운동화 위로 흉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터져서 흐르는 피눈물처럼 말입니다. 뜨끈한 기운이 발등을 적셨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 시리게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깝게 그걸 왜 버려요, 어머니? 연주가 울먹이며 빈 찬압을 잡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건 먹고 손님들 배탈 나면 네가 책임질래? 넌 어쩜 그렇게 없어 보이는 티를 못 내서 안달이니? 시어머니는 빈 찬압을 연주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모서리가 명치를 찔러왔지만 가슴속에 박힌 비수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냄새 풍기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서 설거지나 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사실 연주 명의로 된 가게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친정 유산으로 사들여 남몰래 키워온 대한민국 최고의 한정식 명가 청운각이었습니다. 남편 기 살려주려고 비밀로 했더니 아주 상전이 따로 없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남편 성운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연주는 그가 구세주가 되어주길 바랐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 제정신이야?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오늘 내 인생 걸린 날이라고 했어. 안 했어? 남편은 연주의 젖은 운동화를 보더니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갈비찜을.
그깟 고기 덩어리가 문제야 지금? 네가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지? 엄마 비위 좀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남편은 연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가서 닦고 와. 냄새나니까 손님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고. 알았어?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복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짓밟힌 연주의 자존심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연주는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더러운 국물이 튄 찬압 뚜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작지만 선명한 홀로그램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미식 연구회 인증 198번. 이것은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리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시어머니의 목을 죄어올 올감이었습니다. 연주는 냅킨으로 스티커에 묻은 오물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반짝이는 홀로그램 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늘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부재중 전화 3통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서명희님, 지금 도착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발신자는 VIP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접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가서 보여드려야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연주는 이를 앙다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딱 기다리세요. 그 잘난 명인 잔치, 제가 아주 화려하게 뒤집어 드릴 테니까.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탕비실안 형광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분홍색 고무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박인 그녀의 손이 고무장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연주의 모습은 영락없는 식당 아줌마였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청운각에 숨겨진 오너였던 서연주는 온데간데없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설거지나 하러 온 며느리만 덩그러니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탕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청운각의 주방장인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연주의 꼴을 보더니 입을 떡 벌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천하의 청운각 주인이 고무장갑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 실장은 연주의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나가서 다 엎어버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밤새 만든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처박다니요. 이건 사람 도리가 아닙니다. 안 돼요, 박 실장님. 제발이요. 연주는 박 실장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박 실장님, 눈 딱 한 번만 감으세요. 오늘 시어머니 칠순 잔치잖아요. 여기서 제가 사장인 거 밝히면 우리 남편 기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저 이혼 당하기 싫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가서 부족한 음식이나 더 채워주세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요.
연주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박 실장을 밀어냈습니다. 박 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괜찮기는커녕 속이 문드러져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거든요. 연주야, 여자는 가정이 편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참아라. 그게 이기는 거야. 어머니,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 맞나요? 연주는 허공에 대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왁자지껄한 연회장의 소음만이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연주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물병과 마른 행주를 챙겨 들고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신 이 약선 갈비찜 맛이 어떠셨나요? 네, 최고예요. 역시 오 여사님 손맛은 알아줘야 해. 하객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시어머니는 짐짓 겸손한 척 콧소리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별 말씀을요. 사실 제가 이거 만든다고 사흘 밤낮으로 가마솥 앞을 지켰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손이 곰발바닥이라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시킬 게 있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주가 쥐고 있던 행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갈고 닦은 그녀의 레시피였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 기름기를 걷어낸 그녀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노력을 훔친 것도 모자라 연주를 무능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오 여사님 대단해. 며느리는 시어머니 잘 만나서 좋겠네. 복도 많아.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연주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에 흘린 국물 자국을 묵묵히 닦았습니다. 행주질을 할 때마다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문질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줌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누군가가 연주의 발을 툭 걸었습니다. 연주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들고 있던 물병을 쏟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누이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일당 받고 남의 집 잔치 왔으면 밥값은 똑바로 해야지.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데. 이거 파리에서 사온 거라고. 네가 평생 설거지해도 못 갚아. 시누이는 하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연주의 정체를 모르는 하객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칠칠 맡기는. 저래서야 어디 식당 일하겠어? 시누이의 눈에는 연주를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고, 그러면 남편의 협회장 출마도 물거품이 될 게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연주는 허리를 숙여 쏟아진 물을 닦았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야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바닥을 닦는 연주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수모를 겪고 구석으로 물러나 있는데 누군가 연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기둥 뒤로 끌고 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일 거라 기대했던 연주가 바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으랬지. 누가 고개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래? 남편은 뱀이 씩씩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손님들 물 시중 들라고 시키셨어. 밥값 하라는데 어떡해? 나보고 놀고 먹는 식충이라는데. 그럼 티 안 나게 기어다녔어야지. 동생 신발을 그 꼴로 만들어?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지?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신우이가 발건 거 뻔히 봤으면서. 그리고 저 갈비찜. 당신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 저게 어머니 솜씨야? 내 피땀이잖아. 도둑질한 걸로 명인되면 그게 당신 자랑이야? 연주는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나셨네, 나셨어. 야,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엄마가 명인되면 그 돈이 다 누구한테 오는데? 넌 어쩜 그렇게 속이 좁아? 사람이 좀 대국적으로 살아, 대국적으로. 남편은 연주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밀쳐진 어깨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식구끼리라니요. 이 집안에서 연주는 식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닿았던 어깨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대체 뭐였을까? 허무함에 다리가 풀릴 것 같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셨다. 강 회장님 오셨어.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일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도 하객들의 잡담도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신사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이자 대한민국 미식협회장인 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명인 심사를 맡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남편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구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악수도 받지 않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연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먹잇감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말입니다. 음식 냄새보다 역한 거짓말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습니다. 이제 곧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감도는 정적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허공에 멈춘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남편 성훈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허둥지둥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쪽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성훈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강 회장을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자리에 앉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테이블 정중앙에 놓인 갈비찜 그릇을 툭 건드렸습니다. 앉는 건 나중 일이고, 이게 그 잔에 어머니가 만들었다는 명인 도전작인가?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제가 3일 밤낮으로 사골 육수 내고 귀한 한약재 넣어서
고아낸 역작입니다. 드셔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특유의 가식적인 눈웃음을 치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찼지만 강 회장은 속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입에 넣는 대신 고기결을 찢어보듯 살살 헤집었습니다. 부드럽게 찢겨야 할 고기가 퍽퍽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고기결이 다 죽었어.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연 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약불에 뭉근하게 졸인 게 아니야. 압력솥에 넣고 센 불로 쪄버린 거지. 시간을 단축하려고 쓴 얄팍한 편법이란 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편법이라니? 오 여사님 실력 아니었어? 압력솥 쓴 거면 동네 식당이랑 뭐가 달라? 수군거림이 커지자 성운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달라. 냄새라니요? 시어머니가 말까지 더듬으며 되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복도에 들어설 때 맡았던 그 냄새가 아니야. 20년 묵은 시간장의 깊은 향과 사냐초 효소의 그 은은한 향기 말일세. 그건 흉내낸다고 나는 향이 아니거든.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연주가 만든 약선 갈비찜의 핵심인 시간장과 효소의 존재를 말입니다. 반면 시어머니가 급조해서 내놓은 갈비찜은 시판용 소스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 요리 어디 있소? 강 회장이 시어머니와 성운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코는 못 속입니다. 그 진짜 배기 요리 숨기지 말고 당장 가져오시오. 시어머니와 성운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진짜는 조금 전 시어머니가 노인네 냄새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강 회장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성운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료가 좀 상해서 오는 길에 폐기했습니다. 폐기? 네. 냄새가 좀 이상하길래 감히 회장님께 드릴 수준이 못 되어서 제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다시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상했다니요. 그게 어떤 재료로 만든 건데 상했다는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연주의 정성을 모욕하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주보다 더 화를 낸 건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자 천둥 같은 굉음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움찔했습니다. 뭐라? 상해? 지금 20년 묵은 시간장 향기가 내 코끝에 생생한데 그게 상해? 천하일미를 쓰레기 취급을 해? 강 회장의 호통에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당장 찾아와. 강 회장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찾아오란 말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오늘 심사는 없소. 강 회장은 뒤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비서, 자니가 나가서 찾아와. 이 근처 쓰레기통 다 뒤져서라도 그 진짜를 찾아내. 네, 알겠습니다. 수행원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처참한 몰골의 갈비찜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의 명인 도전도 끝장이라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연주는 기둥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투명 지퍼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지퍼백으로 쏠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양념이 덕지덕지 묻은 찬압 뚜껑 조각과 지식여진 갈비찜 덩어리들이 처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찬압 뚜껑에는 홀로그램 인증 라벨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고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서 막 건져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지퍼백을 강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감싸쥐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물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홀로그램 라벨 198번.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번호였습니다. 강 회장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이게 상해서 버린 겁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니면 진짜 주인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버린 겁니까?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상 위에 있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음식 만든 사람,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나오시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1분 기다리겠소.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식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요식업계에서 영구 제명시킬 것이오. 1분. 연주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주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깨끗한 조리복도 아니었습니다. 물에 젖어 축축한 앞치마, 한쪽 손에만 끼워진 분홍색 고무장갑, 헝클어진 머리카락, 영락없는 식당 아줌마의 몰골이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까 바닥 닦던, 설거지하던 아줌마 아니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연주의 팔뚝을 꼬집으며 이 사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당장 안 꺼져? 시어머니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연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회장님한테 빌어. 네가 재료 관리 잘못해서 버렸다고 하란 말이야. 내 칠순 망칠 셈이야? 끝까지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그 추악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팔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뭐?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잖아요. 귀 안 들리세요? 연주는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당당하게 강 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식모 며느리에서 진짜 주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성운이 연주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흠칫 놀라 물러섰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 코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주를 보자마자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미식계에 살아있는 전설 강진태 회장이 설거지하던 며느리인 연주에게 5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그 한복판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깊숙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서명희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습니다. 정적 속에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한 분을 제가 못 알아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 혀를 탓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우이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신호탄이 된 듯 하객들의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명인이라니? 저 식모가 강 회장님이 인정한 명인이라고? 연주는 허리를 굽히고 있는 강 회장을 향해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판이 뒤집혔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90도 인사를 목격한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성운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강 회장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하, 회장님,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깜짝 놀랐네요. 성운은 연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를 벌레 보듯 하던 손길이었습니다. 연주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얘 그냥 저희 집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요리라곤 밥하고 빨래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명희는 무슨 가당치도 않죠. 성우는 끝까지 아내를 깎아내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운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자네 눈엔 이게 밥으로 보이나? 네. 아니 뭐. 이건 예술이야. 자네 어머니가 평생을 흉내내도 닿지 못할 경지란 말이네. 감히 어디다 대고 무식하다는 망발을 해. 강 회장의 일갈에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연주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구판이야? 너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꼴이라도 쳤어? 역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곤 저급한 의심뿐이었습니다. 연주는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자 둔탁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연주는 시어머니와 성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청운각 실소유주이자 총괄 셰프 서연주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성운은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청운각 사업자 등록증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서연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큰 식당이 내 거라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너 우리 아들 몰래 딴 주머니 찾니? 내 아들 등골 빼먹어서 이 가게 차린 거야? 끝까지 돈 타령, 아들 타령.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무시하던 제 친정 유산,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손가락 베어가며 칼질해서 번 돈입니다. 연주는 성운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기 안 죽이려고, 내 남편 기 살려주려고 여태껏 비밀로 하고 뒤에서 설거지나 했는데 아주 상전이 따로 없더군요. 연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김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그녀의 뒤로 와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사장님,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주를 호위하듯 둘러싼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성우는 그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주는 김지배인에게 손짓했습니다.
김지배인. 네, 사장님. 지금 당장 내 가게에서 외부인들 내보내세요. 오늘 영업 종료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시작한 지 불과 10분 뒤 그들은 식당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김지배인은 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퇴거 요청서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퇴장해 주십시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거나 내가 시어머니야. 감히 며느리 가게에서 누굴 쫓아내.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버텼지만 직원들의 단호한 눈빛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인이라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며느리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가짜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팔이 잡힌 시어머니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추한 바락이었습니다. 나 못 나가. 이거 다 모함이야. 내가 만든 레시피라고. 전현이 내 거 훔쳐서 사장 행세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그 모습에 연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주는 김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스크린 띄워요. 네. 지배인이 신호를 보내자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화면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시어머니가 방송에 출연해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오여사의 비법 레시피가, 오른쪽에는 누렇게 빛바랜 낡은 공책 한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글씨가.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는 누가 봐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대충 베껴온 듯 조잡했습니다. 시판용 갈비 양념 2국자, 조미료 조금. 명인이라기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화면에 띄워진 연주의 노트는 달랐습니다. 2004년 11월 3일 맑음, 시간장 담그는 날. 배는 강판에 갈지 말고 채 썰어 넣을 것. 그래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음. 친정어머니가 살아생전 꾹꾹 눌러 쓴 손글씨와 연주가 그 밑에 붉은 펜으로 덧붙인 연구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20년의 세월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이 노트, 내가 10년 전에도 봤던 거요. 그는 화면 속 낡은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씨체부터 재료 배합, 불 조절 노하우까지. 오여사, 당신은 평생을 흉내내도 못 따라갈 깊이가 이 노트 한 장에 다 들어있어. 어디서 감히 도둑질을 해. 강 회장의 일갈의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오영숙 법인카드 사용 내역. 5월 8일 백화점 명품관 500만원. 6월 12일 성형외과 시술비 300만원. 7월 1일 강원도 정선 카지노 호텔 200만원. 박성훈 식자재 납품 비리. 등급의 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납품. 차액 3천만원 횡령. 하객들 사이에서 경멸 섞인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며느리 돈으로 명품 사고 도박까지 했어?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가게에 불량 고기를 납품해? 콩가루 집안이네. 낯뜨거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성우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거 당장 끄란 말이야.
신우이는 스크린 전원 코드를 뽑으려 발악했지만 강 회장의 비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증거인멸 시도입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비서의 단호한 말에 신우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요리 이전에 사람이 덜 됐구먼. 내 이름 걸고 장담하건대 당신들은 오늘부로 요식업계에서 영구 제명이요. 협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심사 기록 조작 및 레시피 도용이 확인되었소. 협회 차원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소. 때마침 도착한 협회 직원이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격 박탈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영숙 씨, 본 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명인 심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추후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함을 통보합니다. 시어머니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을 목매달았던 명인 타이틀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내 명예가, 내 칠순 잔치가. 시어머니는 종이를 구기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객들은 더럽다는 듯 옷깃을 여미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연주는 김 비서가 들고 있던 투명 지퍼백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붉은 양념이 묻은 찬압 뚜껑 조각과 깨진 파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인증 라벨이 오물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더러운 쓰레기였지만 연주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증거물이었습니다. 연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백 겉면에 묻은 먼지를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귀한 예물을 포장하듯 말입니다. 그 고요한 행동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는 지퍼백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이 아주 조용하고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물이 묻은 찬압 조각을 보며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가져가세요. 연주는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너 지금 나 놀리니? 놀리다니요. 어머니가 버리신 건 단순한 갈비찜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제 20년 인생이었고 며느리의 정성이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다시 주워 담지는 못해도 기억은 하세요. 평생 두고두고 보면서 후회하세요. 이게 며느리가 드리는, 아니 청운각 사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대접입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퍼백 속에 담긴 그 처참한 쓰레기가 곧 자신의 처지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성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섞을 말도 나눌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지배인, 네 사장님, 손님들 배웅해 드려요. 아주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김지배인의 신호에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밀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쪽에서 시어머니와 성운의 팔짱을 끼고 정중하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규정에 따라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거 나. 내 발로 나갈 거야. 이거 놓으라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며 그들의 비명소리도 차단되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연회장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썩은 이를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한 적막감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연주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명인.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군요. 그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호텔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가족은 택시를 탈 돈조차 없어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한복 치맛자락은 흙탕물에 절어 엉망이 되었고 하이힐을 신은 발은 물집이 잡혀 절뚝거렸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였지만 집이라도 가서 쉬면 나아질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왜 문이 안 열려? 성우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눌러댔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붙은 낯선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출입 금지. 이게 뭐야? 경매라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운아,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 집이 경매라니? 그게 엄마 칠순 잔치 비용 마련하느라 잠깐 담보로. 이 못난 놈아. 내 허락도 없이 집 문서를 사채업자한테 넘겨. 알고 보니 성우는 연주 명의의 가게에서 횡령한 돈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까지 몰래 담보로 잡히고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명품 백 사들이고 도박빚 갚고 허세 부리며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이자가 밀리자 사채업자들이 칼같이 경매를 넘겨버린 것이죠. 아이고, 내 집 내놔. 시어머니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운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박성운 씨,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불량 고기를 납품해놓고 나 몰라라 해? 당장 계약 파기야.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각오해.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미식협회 발신, 박성운 후보자 자격 박탈 통보, 귀하의 비리 혐의로 인해 협회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영구 제명 처리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거래처 발신, 금일부로 모든 거래 중단합니다. 단 한 방의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왔다고 믿었던 인맥, 거래처, 명예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에 그는 이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기피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명인병 걸려서 돈 다 썼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고. 성우는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놈.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물어뜯고 싸우는 꼴이라니.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박성운 씨, 등기 왔습니다. 성운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였습니다.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혐의 고발장. 연주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승산도 없고요. 솔직히 수임료 주실 돈도 없으시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섬, 그것이 그들이 자초한 현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멍하니 앉아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찢어진 쓰레기 봉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화려했던 단풍이 지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들의 인생도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가로막힌 구치소 면회실. 성우는 푸른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명품 양복을 입고 거드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빡빡 깎은 머리에 퀭한 눈동자만 남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횡령 액수가 워낙 크고 죄질이 나빠 보석 신청조차 기각당했습니다. 아들아, 유리병 너머로 시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꾀죄죄한 몰골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엔 검버섯이 가득했고 입고 있는 패딩은 곳곳이 터져 오리털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구했니? 언제 나온대? 나 지금 찜질방비도 떨어져서 쫓겨나게 생겼다. 돈 좀 융통할 데 없니? 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엄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제 배 채울 걱정뿐이었습니다. 성우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 지금 징역 3년 살게 생겼어. 그깟 찜질방비가 문제야? 그럼 어쩌니? 밖은 영하 10도인데 얼어 죽으란 말이냐? 차라리 얼어 죽어. 나도 여기서 죽고 싶으니까. 나가봤자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 텐데 차라리 감옥이 낫지. 성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찜질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카드는 정지된 지 오래였고 외상값마저 갚지 못해 찜질복을 입은 채로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갈 곳 없는 그들이 향한 곳은 차가운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시누이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며 신세 한탄을 하더니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은 감옥에, 딸은 도주.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배가 요동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역산의 쓰레기통을 뒤적거렸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 반쯤 남은 음료수병.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쓰레기들이 이제는 생명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역산의 기둥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 서연주 명인 한식 세계화의 리더로 선정. 화면 속 연주는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함께 요리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연주의 모습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시어머니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손에 쥔 채
입을 벌렸습니다. 질투와 후회,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내 며느리야. 내가 키운 거라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TV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영무원에게 팔이 꺾여 제지당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거나. 저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나 좀 데려가라고 해. 시어머니는 영무원에게 질질 끌려 차가운 역사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거리의 노숙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한편 차가운 감방 안에서 성우는 얇디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벽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배급된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가 밤새 끓여주던 따뜻한 갈비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던 어머니의 모습도요. 그때 한마디라도 막았더라면, 아내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더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그 시간 동안 청운각을 재건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직접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빛바랜 글씨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청운각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일어섰고 연주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무료 급식소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줄의 맨 끝자락,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검은 패딩을 입은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오영숙, 바로 연주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한때 명인을 꿈꾸던 당당했던 눈빛은 흐리멍덩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고 구수한 밥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왔습니다. 오영숙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아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는 오늘의 특식은 약선 갈비찜이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노인네 냄새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바로 그 요리였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배 식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밥 많이 주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갈비찜이 식판 가득 담겼습니다. 국자를 든 봉사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아가, 오영숙은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맞았습니다. 연주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서연주가 아니라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로서 말입니다. 오영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식판을 놓칠 뻔한 것을 연주가 잡아주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비웃거나 쫓아낼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짧게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오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염치 없게도 안도감이 스쳤고 뒤이어 뼈저린 수치심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따뜻한 고기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녀는 숟가락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흐흑, 입안 가득 씹히는 고기의 맛. 20년 동안 며느리가 해줬던 그 정성의 맛. 그녀는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이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지. 이 귀한 걸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이 얼마나 짜고 쓴지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맛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밥은 죄가 없습니다. 연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죠. 연주는 앞치마를 벗어 개어놓고 조용히 급식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당신에게 가장 아픈 위로이자 평생 잊지 못할 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연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죠. 그녀의 인생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서연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음식을 버리는 건 쉽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주워 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마지막 장면, 눈물 젖은 밥을 먹는 시어머니를 보며 펜을 잠시 놓았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밥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디 연주 씨의 앞날에는 따뜻한 밥상과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가족님들, 혹시 지금 식사는 하셨나요? 아무리 바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이 드시는 그 밥 한 끼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그리고 연주 씨의 새로운 봄날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